월드스타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까? 이런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우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세율이 40%, 50%. 이 종부세를 내는 보유자들이 크게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거래도 끊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시가도 줄어들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들 예요. 이번에는 생활 속의 세금 용어 및 세금 이슈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세금 읽어드립니다 코너인데요. 저희가 지금 읽어드릴 세금 관련된 내용은 스포츠 선수들 연봉 재계약 시기죠. 계속 기사 올라오는 게 오타니 관련해서도 계속 올라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드스타 손흥민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까? MS투데이 2023년 10월 23일 기사입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상위 20위 안에 드는 연봉 약 165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45%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구단에서 받는 연봉 외에도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덕기 세무사님, 이 스포츠 선수들, 국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나 메이저리그 같은 데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런 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우선은 세법 조문을 보면은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법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비거주자로 판단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거주자로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운동으로 수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외에서 하고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양도세나 증여세나 이런 것들 상속세도 포함해서 신고하다 보면 이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면 그 거주자라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을 따져봤을 때는 소득세법에 보면은 1년 내에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거주자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조문만 보면은 거주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이외에 또 복잡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해외에 관련되게 되면 조세 조약이라는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조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해외의 거주자, 한국 거주자 이렇게 양국의 거주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 판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튀어나오게 됩니다. 서로 양국 간의 과세권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지만 심플하게 보면은 주소 또는 거소를 183일 이상 1년 중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판정을 했을 때 거주자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해외에서 거주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은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판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고 세금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신 외국 용병 선수들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에서 이제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해서 세금 과세를 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심사를 들어가 보면 판단하는 기준은 조덕기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내에 기본적으로 며칠을 있었느냐 생계를 유지하는 그 행위가 주체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와서 용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용병 생활 기간 동안만 있다가 다시 비는 기간은 모두 해외로 나가는지 아니면 가족까지 같이 한국으로 와서 생활을 같이 영위하면서 이쪽에서 용병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좀 나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국내 스포츠 선수들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3.3% 원천징수를 제하고 대금을 월급 급여 형식으로 받게 되면은 그 받은 급여를 가지고
1년 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고액 연봉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세율이 뭐 40%, 50% 이렇게 육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3.3% 원천징수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하나의 절차일 뿐이다 보니까 5월 달에 가서 세금을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좀 제도적인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3%는 너무 적죠. 네, 한 20%씩 30%씩 네. 미리 떼주면 이제 조세 저항이 좀 덜 할 텐데 맞습니다. 너무 낮게 원천징수를 하고 또 그 원천징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난 세금을 냈다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5월 달에 세금을 실제적으로 납부를 할 때 좀 조세 저항이 많이 생기는 것 네. 같습니다. 국내 스포츠 선수들은 그럼 결국에는 연예인 분들이랑 좀 비슷한 구조로 이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잠깐 봤던 손흥민 선수 연봉이 165억이라고 하던데 네, 우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국에서 연봉을 받게 되면은 영국 내에서 소득세를 내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40에서 50% 정도를 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거주자로 아마도 판정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을 거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항시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는 입국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판단해 볼 여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국에서 축구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광고 수입이나 CF 같이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법적인 용어로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하는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구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사로 최근 종부세 감면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기사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2023년 11월 22일자 기사고요. 제목 올 종부세 대상 100만 명 아래로 역대 최대 낙폭.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가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그리며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세액도 30%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역대 최다인 130만 7,489명, 주택분 121만 9,849명 플러스 토지분 8만 7,640명. 이게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최소 30만 명 이상이다. 지금 지난해까지는 납부서 고지서를 받으셨다가 올해 고지서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신고 납부긴 하지만 신고 절차를 대부분 하진 않고 고지서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이게 정말로 많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체감이 좀 안 되는 편이긴 한데 이 종부세를 내는 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라는 게 우리가 다들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금리 자체도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오르면서 자연스레 공시가 자체가 오르게 됐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대상자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금리가 오르면서 거래도 끊기고 가격도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공시가도 줄어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공시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줄은 것도 있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가 되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 특히 기본공제액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일단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할 때 공시가가 원래 6억에서 9억으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공제가 11억에서 12억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대상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1주택자 종부세율 자체도 기존 0.6에서 3%에서 0.5에서 2.7%로 하향 조정이 됐고 2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세액이 기존 작년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되시겠죠. 그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12억을 초과할 때 누진제 유지하되 세율은 2%에서 5%로 완화를 시켜서 전체적인 세금적인 감면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경직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뭐 항상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 세무사들과 함께 매년 달라지는 세금 이슈 꼼꼼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